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시장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비트코인 CME 갭을 좀 메워주는 기술적인 조정 구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이 상승 패러럴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을 하면서 현재 40K 부근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굉장히 아쉬운 거는 주말 동안 가장 중요했던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깨고 패러럴 채널 하단까지 이탈을 했고, 만약에 오늘 종가로 채널 하단에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CME 갭이 있는 핵심 구간이 어딥니까? 39.6K까지 CME 선물 차트로 체크를 해보면 적어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 39.6K까지는 조금 기술적인 조정은 열어두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 이 CME 갭을 만약에 메워주는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CME 갭을 메꾸는 구간까지 와주면 뭡니까? 우리가 들고 있었던 총알을 여기서 조금 박앤세일로 담는 구간, 좀 쇼핑을 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핵심 CME 갭 구간은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1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피벗하면서 만들어줬던 이 큰 상승 채널에 이 상단부 지지도 맞물려 있는 게 이 CME 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저는 지지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 리테스트를 잘 맞춰주고 조금 어느 정도 고점에 탄 개미들을 조금 털어주는 무빙 이후에 재차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왜 하락했냐라고 하면 장기 펀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은 3주 연속 제로입니다. 아니 그러면 장기 펀드를 보유 중인 기관들이 숏 안 잡았는데 비트코인 왜 하락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정답은 여기 있다. 보시면 장기 펀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숏 계약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은 다 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도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있고 반감기 있으니까 상승하는 건 맞다. 근데 누가 이번에 좀 조정을 만들었냐? 바로 레버리지 펀드. 헤지 펀드들이 엄청난 숏 계약을 잡았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이 과열이 됐다 보면은 이런 헤지 펀드 애들은 단기 차익도 내는 애들입니다. 공매도 하면서 개미 털면서 수익을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시장 많이 과열됐네, 이제 숏 잡아서 단기적으로 좀 개미 털면서 수익 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었던 건데, 이 장기 펀드 애들이 상방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ME 오픈 인터레스트 여기서 숏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 조정과 함께 어느 정도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숏 물량을 축소를 시켰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SM 매니저들은 숏 물량을 한 계약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 운용사들은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고 있는 거고, 헤지펀드 애들은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기술적으로 조금 식히고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살짝 눌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보시면 계속 양수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가 최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로 가면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로 왔던 구간은 언제나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굉장히 좋은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로 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잘 담았으면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 물론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입을 벌리고 비싸서 못 샀던 것들, 너무 많이 과열돼서 못 샀던 것들 입 벌리고 받아먹기에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회복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교로웠던 거는 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냐. 지금 11주 연속으로 크립토 펀드로 자금 유입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크립토 펀드에서 자금 유입이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코인이 많이 빠졌냐? 특히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그 얘기는 뭐냐? 펀드 매니저들도 어느 정도 시장이 너무 과열됐으니까 살짝은 좀 차익 실현하고 좀 차익을 좀 실현하고 좀 분배를 해주자라고 봤던 거고, 우리가 조금 공교롭게도 잘 봐야 되는 거. 비트코인 펀드는 빠지고 있는데 지금 솔라나로는 계속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향후 다음 메타에서 우리가 어떤 생태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기관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또 우리가 힌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비트코인 블록당 수수료가 급증했을 때가 언제나 고점을 찍고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다. 이번에도 비트코인 블록당 수수료가 급증하고 나서 네트워크 과열로 인해서 기술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 나오고 눌려줘도 절대 놀라지 말고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숨도 안 쉬고 올라줬으니까 약간은 조금 쉬어가면서 분배하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개미들도 털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 다시 가격을 올릴 거기 때문에 눌리면 뭐다? 박앤세일 구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시고, 또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펀더멘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수석 VP인 샌디 카울은 비트코인이 국제 무역의 기본 단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국고에 보유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프랭클린 템플턴은 물론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하긴 했지만 그전에는 어떤 기관입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역사가 굉장히 깊은 전통 금융기관이다. 근데 이런 금융기관의 수석 VP까지 이런 비트코인을 이렇게 친화적인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이나 글로벌 리스트들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에 매우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심지어 그레이스케일은 최근에 또 공식 트위터에 이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GBTC를 상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저희는 주식 상환을 위해 비트코인 보유 자산을 현금으로 매각해야 하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잠재적인 세금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지금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애들이 지금 SEC랑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현물 발행할 거냐 아니면 현금 발행할 거냐. 지금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현물 발행을 해야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SEC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원활한 현금 발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계속 대립하고 있을 뿐이지 이 부분만 스무스하게 잘 합의가 나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크의 최종 데드라인이 내년 1월 10일 이전에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현물 ETF 승인도 지금 그들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펀더멘탈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과열을 좀 시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 월가의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까지 심지어 본인들 보고서에 2023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화되는 해였다. 이런 식으로 전통 보수적이었던 금융기관조차도 지금 크립토가 제도화되는 해였다. 이런 식으로 정식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모습. 얼마나 과거의 비트코인의 위상과 지금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제도화라는 표현은 뭡니까? 결국에 월가 금융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수용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정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다라고 하면 거의 대다수의 모든 기관들이 본인들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신흥 자산을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감기 때문에 공급은 절반으로 뚝 하고 줄어드는데 근데 반대로 기관들의 수요는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투자 코어에 항상 잘 장착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소식 전해드렸습니까? 세계 시총 3위 사우디의 국영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가 일본 최대의 금융기관 SBI와 디지털 자산 투자 협력 모색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얘기해줬던 거, 일본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클레이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스타, 일본 정부와도 관계가 깊은 아스타 코인 주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힌트 다 알려드렸고, 바로 오늘 뭡니까? 지금 업비트 7시에 정식으로 아스타 원화마켓에 상장시킨다. 그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빗썸 보시면, 빗썸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데 빗썸에 한 100원 부근이었는데 벌써 오늘 업비트 상장 호재까지 뜨면서 거진 몇 프로 상승했냐? 거진 대략적으로 윗꼬리까지 하면은 150%가량 상승했다. 이런 것들 힌트 제가 저희 비트캐쳐 구독자님들께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항상 제가 알려드리면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된다. 수익 보셨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 캐쳐님 우도 수익 보고 돈 벌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되나요? 제가 얼마 전부터 유일하게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전문가분들 NFT 얘기 아무도 안 할 때부터 저는 NFT 다시 한번 사이클 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NFT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NFT. 특히나 비트코인 NFT인 BRC20, BRC20의 엄청난 지금 네트워크 수수료가 지금 급등하면서 심지어 솔라나나 이더리움의 4배 이상 네트워크 수수료가 급등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NFT에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아발란체 기반 인스크럽션 까지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비트코인 인스크럽션 뿐만이 아니라 아발란체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아발란체 생태계 안에서 인스크립션 관련된 코인들 우리가 또 주목해 보면 옥석 같은 그런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대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애니모카 브랜드의 CEO 야시우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다가오는 강세작, 여러 기대작 웹3 게임의 정식 출시,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혼합현실 헤드셋이 블록체인 게임에 불을 지필 거다. NFT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연관돼서 떠올라야 되는 거. 게임과 웹3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니모카 브랜드의 CEO 야시우가 이런 식으로 향후 지금 웹3 게임 관련돼서도 엄청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애플까지 메타도 이미 이런 메타버스 헤드셋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채택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NFT도 전반적으로 게임부터 웹3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인스크립션 관련 섹터들까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NFT도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야시우가 또 덧붙인 게 2024년 웹3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성장의 해다. 지난 불장 때 NFT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신기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실생활에 우리가 쓰고 우리가 이 NFT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활용하고 약간 이렇다라기보다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꿈 때문에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내년 상승장에는 이 NFT와 웹3가 실제로 어돨션되는 채택되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어떤 상황입니까? 또한 아시아는 미국에 비해서 게임파이 기술과 NFT를 더 많이 수용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을 거다 하면서 수천만 명의 게이머를 웹3로 끌어들이는 그런 시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FT와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조금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힌트를 하나 드리면 특히나 어떤 생태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물론 개별 NFT 코인들 아니면은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작은 NFT 프로젝트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미시적인 현상을 분석하기 전에 조금 더 거시적으로 어떤 생태계가 지금 돋보일 건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솔라나 생태계와 아발란체 생태계, 그리고 최근에 정말 엄청난 강세와 상승을 보여줬던 인젝티브 생태계까지, 이 세 개의 생태계를 우리가 다음 상승장 불장 때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생태계 세부적으로 파생돼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디앱들과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다음 상승장 때 시드를 5배 만들 거냐, 10배 만들 거냐, 20배, 30배까지 만들 거냐, 그 해답은 이 세 가지 생태계 안에 있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에 여러 가지 크립토 개별 호재가 있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뭡니까? 바로 리플의 최종 소송 결과가 2024년에 나올 거다라고 지금 리플의 최고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줬다. 리플이 승소하냐 패소하냐는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플은 이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인인 만큼 이 리플의 소송 최종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절반만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 최종 결과가 나와서 완전히 리플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대선 이런 호재들도 있지만, 이 리플이 확실하게 승소를 해서 리플이 승소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부분의 지금 SEC가 주장하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 모든 알트코인은 증권이야, 이건데 만약에 리플이 여기서 승소한다라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는 게 또 내년 2024년이니까 리플의 소송 결과도 리플 홀더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주목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 초입에 언제나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블록체인 기반 대출액이 급증하면서 많은 시장의 유동성들이 풀리고, 지금 이미 크립토 기반 개인 대출액이 전년 대비 128%나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뭐 여러분들이 뭐 대출을 끌어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건 아니지만, 기관들이나 벤처 캐피탈들은 이런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의 프로젝트들을 부흥시킵니다.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개인들까지 대출액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뭡니까? 상승장에 보통 나오는 상승장 초입의 패턴이라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내년에는 또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와 연준의 유동성 공급, 다시금 시장에 좀 수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크립토 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레버리지가 활성화되고 하면은 시장은 당연히 그 힘을 받아서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시장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큰 사이클에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이 가우시안 채널을 보면 빨간 구간에 있는 이 약세
약세 구간에 있을 때 이 캔들이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해 줬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장 큰 사이클이 시작됐다. 과거에도 채널 상단을 캔들이 넘지 못하면 하락했지만 이런 식으로 채널 상단을 확실하게 캔들이 돌파해 준 이후에 큰 상승의 사이클이 시작됐다. 지금도 뭡니까? 가우시안 채널 이 상단을 최근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돌파했고 리테스트까지 해준 모습. 물론 기술적인 눌림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히 눌려주면 지지를 받고 과거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큰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초입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냐? 올해부터 내년 반감기 전까지는 눌려주면 땡큐, 눌려주면 박앤세일이니까 비싸서 못 샀던 거. 여러분들 최근에 생각보다 눌리면 사야지 하다가 막 너무 많이 날아가 버린 코인들 많으셨을 겁니다. 뭐 솔라나도 그렇고 아발란체 등등 많은 코인들이 올라가서 못 샀을 텐데 이번에 조금 차라리 저는 조정을 해주고 좀 눌려주면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모으려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쇼핑을 할 수 있는, 기분 좋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